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예상되었던 혹은 당연히 다른 대통령 있었을 때 시절에 있었던 레임덕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시고 주말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국민과의 대화도 한번 살펴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름 두 자가 똑같아요. 엄청 인연 아니겠습니까? 집안 어른으로 모셔야 되나?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쭤봐야 될 내용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그 국민과의 대화 얘기겠습니다. 예,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일단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성실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긴 하던데요. 하긴 뭐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만 하면 그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야당이 정치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무조건 나온 그거 말이에요.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네네. 그 외국에 나가면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말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또 지금 현재의 성과가 우리 이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는 아니다. 또 말씀드리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포인트로 한번 하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랑 어떤 점이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저는 뭐 성장, 번영, 안정, 네. 거기에 뭐 문화, 외교와 관련된 국격 모든 것이 참 많았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안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 예, 네. 안정에서 저는 이제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소위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에 대한 평화적 예, 관리요. 6.25 전쟁 네네. 이후로 예. 역대 정권 모든 정권하에서 네. 휴전선에서 혹은 바다에서 그 군사적인 긴장 충돌로 인해서 우리 군인이 항상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네. 모든 정권하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문재인 정부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우리 군인의 사망 사고나 부상 네.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북 뭐 소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네. 역대 정권하에서 대북 지원이 가장 적은 그런 정권이었어요. 가장 적었어요? 예, 이건 사실은 그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에서 있었던 그렇죠. 2차 제재 사실상에 네. 거기에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지원에 대한 그 거부 네. 뭐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도 일단 거부합니다. 표면적으로 다 거부했어요. 예.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북 지원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관리에 있어서는 역대 정권하에서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충돌이 없었다. 단 한 건의 희생조차 부상조차 없는 정권이다. 저는 이러한 기간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왜냐면 네.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충돌이 항상 이렇게 있어 왔지 네. 않습니까? 민간인도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단 인식을 한 못 건도 하고 없습니다. 있었는데. 예. 단 한 건의 우리 군인의 사망이나 부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 사형 집행을 사실상 하지 않음으로써 네네. 그 사형 그 폐지 국가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고 네, 그렇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남북 간에 이런 군사적 충돌 없는 그 희생 없는 이런 평화 기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사실상 노동 분쟁이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항상 뭐 무슨 그
뛰두르고 삼부일배를 한다거나 고공농성을 한다거나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한다거나 전국적으로 이런 게 제일 많았는데 네.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이 많습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그 희생자들 그 반올림이라고 우리가 네네, 얘기하는 반올림. 예, 반올림 문제라든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거기에다가 뭐 공무원 노조 활동했다고 해서 해직된 분들 네. 최장기 그 해고 분쟁 13년이나 됐던 콜텍, 콜텍, 그리고 네. 뭐 고공농사했던 파인텍 네, 파인트. 수 없는 정말 장기간 미해결된 노동 현안이 네. 많았습니다. 네. 이 사회 불안 요소죠. 그렇죠. 100% 해결했습니다. 아, 전부 다 이 문재인 정부 때 다 해결이 되는 다 문재인 것들이네요. 정부 때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을 100% 해결했다. 그래서 노동계가 안정됐다.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안정된 겁니다. 그 노동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농촌 지역의 그렇죠. 안정입니다. 예, 예. 항상 이제 그 농촌 지역에 특히 그 방역과 관련된 거라든지 특히 가축 전염병 이거 하면 또 소떼 몰고 데모하고 뭐 예, 이런 게 많았는데 네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농민들이 이러한 대규모의 집단 시위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쌀값이 안정됐고, 네. 그다음에 그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안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ASF나 AAI라든지 무슨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성공했고, 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단, 분단 노동, 문제, 노동 농민, 마지막이 소위 이제 제야 그 민주화 운동과 예, 예.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네. 이제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세상이 변한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한 단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겠는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 시절에 희생됐던 모든 분들 중에서 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이라고 인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100명 안쪽일 거라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관련돼서 그분의 가족들의 한은 정말 깊습니다. 네. 그 어느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이 서울로 유학 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갖는 한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네. 물론 그들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제가 그랬습니다.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신원해 줍시다. 네, 네. 그 옛날에 동학농민운동이 반제 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초기에 그 조직력이 가능했던 것도 역시 교조 신원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이 그 정도로 우리 한국민의 정서 속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YH 노동조합 그 사건의 김경숙서부터 그 강경대 수많은 네.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훈장을 추서합시다. 우리 실장님이 걸. 예, 그래서 2020년 올해 1년에 한 30명 가량씩 이제 추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혹시라도 뭐 보수적인 언론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지 모르니 그렇죠. 그냥 국민훈장 2등급으로 물 한 장으로 물한 장으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사실은 조영래 변호사님 네. 무슨 그 지학순 주교님, 박형규 목사님, 비오 신부님 네.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부 사실 국민훈장 1등급 무관장을 받고도 남으실 분들이지만 그렇죠. 다 모든 분들을 다 전태일 열사 한 명만 1등급, 나머지 분들은 모두 2등급으로 해서 훈장을 이제 추서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김근태 선배님도 물론 2등급입니다. 그분들의 그 가족들이나 이분들에게 저는 정말 하늘 풀어줬다. 명예를 회복했고. 예, 명예를 회복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 수건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평화 관련해서 혹은 한반도 뭐 그 외교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고 또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게 너무 커서 그랬는지 결과는 사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뭐 종전 선언도 그렇고 어떻게 일단 될까요? 그래도 예. 저는 남북 관계라는 것은 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까지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네. 평화롭게 하는 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고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는 평화를 유지했다.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공한 기간이었다. 네. 최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6개월 동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직무수행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34%로 나타나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뭐 31%라고 하던데 이것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현재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 평가 이게 좀 지금은 또 34%지만 또 대부분 40% 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론조사는 그 뭐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것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반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사실 항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5년마다. 5년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네. 또 이런 5년 임기제 하에서는 단임 하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항상 낮습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낮죠. 지금이 역대 5년제로 된 이후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네.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재임 재선됐을 때도 그때도 뭐 김대중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20%대였고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도 높았죠. 네네.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도 역시 정권 교체 지지도 높았고요.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5년 단임제 하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항상 임기 말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라든지 그건 낮고 정권 교체 지지도는 항상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세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에서 11월 3주차, 그러니까 16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들었습니다. 이진우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는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 인사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그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 네.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왜 저런 사람 안 쓰냐 네. 이제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서 후보가 추천돼서 후보로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항상 그런 좀 예기치 않은 네. 그런 검증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리스크가 면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은 후보로 지명되는 거를 막 다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았죠. 예. 제가 국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장관 네, 적임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도 적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안 하겠다. 절대 안 된다? 예, 대신에 차관을 시켜주면 하겠다. 청문회가 없으니까. 예.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가 보네요, 진짜로. 우리가 인사를 안 해봐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위기 극복을 한번 순차적으로 보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 추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사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2017년도인가요? 한국 여행 금지 국가다 이렇게 또 지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중국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은 이제 앞으로 또 중국과의 관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드에 대한 추가 배치는 한미 간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하는 네. 얘기고요. 일단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를까요? 우리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다. 네.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네. 아니다라는 게 한미 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 미국의 그 주한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 할 때 네. 항상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 미국의 그렇게 그 주한 답변. 대사들도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네.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한국과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안 보죠. 중국은 이것이 어떤 북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이든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넘어서서 그 중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 체제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예, 네. 예, 전략 무기 체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소위 어떤 전략적 충돌 속에서의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상호 확증 파괴로 초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룩하고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네. 전략 무기 체계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면서 미국이 또 체제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도 좀 이 상황에서 좀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시에 네. 우리의 그 대중 수출은 우리의 대외 수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 합하면 네. 34% 정도였습니다. 맞네요. 예, 그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그러니까 중국이 대일 제일 크죠. 네. 수출이 한 5%.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해도 합쳐도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는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뭐 한 300억 불이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흑자는? 흑자는 한 6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 300억 흑자가 아니라 300억 적자죠. 그러네요. 예, 이렇듯이 네.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훨씬 크다. 훨씬 네. 크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중국에 원료와 부품을 수출해서 네. 중국이 그것을 임가공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국제 분업 형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가 되면 네. 우리가 중국으로 원료와 부품을 수출하는데 영향을 그렇죠. 받는 우리도 보복을 당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됐는데 예, 예. 사실 당시에 미국이 네. 우리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임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세 부과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건 아주 다행스러운. 그건 예. 그나마 고맙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가 800개 네, 예, 네.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해결은 됐습니다만 해결 자체가 봉합이었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사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장기적 사안으로 전환이 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확실성에 이제 확대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양태를 띠게 됐고요. 네. 우리 수출에도 이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빅2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주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고요. 그 핵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도입된 겁니다. 네,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한아세안 한아세안 정상회의 네. 있었죠. 부산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한미콩 첫 번째로 한미콩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신남방, 신북방으로 우리의 그 어떤 신흥 시장의 다변화를 한 겁니다. 네. 사실은 동남아시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도 수출 시장을 뚫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일본의 앞마당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네, 다행이다, 좀 진짜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은 정말 그동안 역대 뭐 다른 대통령하고 비교해봤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다뤄줬을까요? 물론 뭐 코로나도 있겠지만. 글쎄 뭐 그건 언론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서운한 측면이 많다. 네, 섭섭하다. 섭섭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우리의 오히려 외신들이 외교의 그 뭐 지평이 확대되고 인정받는 것이 대단합니다. 뭐 방역에 대해서도 물론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세계의 표준으로 인식될 그러니까, 만큼 네. 그렇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외교에 외국에서, 있어서도 네. 우리가 G7의 고정적인 초청 국가가 되듯이 사실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빠지고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불안해 보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별 짓을 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점잖으신 분이 별짓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예.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9년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마음대로 수출 규제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그때 큰일 난다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야권에서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니까 일본말 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일본말 않습니까? 들어줘야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어떻습니까?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 이해가 안 부분이 진짜. 되는 그런 프랭카드까지 걸고 네, 이 프랭카드 들고 거기서 막 운동하고 그랬어요. 데모하고 막.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대한민국의 못해요? 국력의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우리나라를 너무 스스로가 낮게 보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국민 1인당 수출액을 따져보면 네. 우리가 일본의 2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그리고 왜- 이미 그리고 네. 국민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네. 일본보다 앞선 게 2018년부터 앞섰습니다. 아, 우리가 더 앞서 있어요, 예. 그게?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구매력 PPP 기준으로 예, 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그리고 그 월급 생활자들의 네. 그 평균 급여 임금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급여가 일본보다 높습니까? 높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거는 이거 뭐 맞네 말일까? 예, 그건 어. 국제적으로 IMF나 OECD나 이런 네, 곳에서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세계 3대 신용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탠다드 앤 무디스 뭐 푸어스, 어쩌고저쩌고. 무디스, 피치. 네. 여기서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2단계나 위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언론들 왜 이런 거 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무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외평채를 발행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건 뭐 돈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외평채는 발행합니다. 네. 우리가 2020년에 유럽에서 예. 그 5년물 7억 불인가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외평채를 유럽에서 네. 발행한 그 유로 외평채에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네. 우리가 은행한테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럽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네. 빌렸는데 네. 유럽의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이건 이제 가능하죠? 국가 신용 등급이 아주 최상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유럽에서 그 자기들이 발행하는 그 대출을 해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네. 우리나라에게 마이너스 금리로 그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네. 있다 이런 말씀. 그런 얘기 진짜 전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외국에선 너무너무 인정받고 있는 건데 신기하네요. 아까 그 일본 수출 규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이제 2019년 6월 30일 날에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처음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 소재 중에서 일본에게 우리가 의존하는 것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이제 에칭가스라는 거, 에칭가스, 불화수소, 네. 예, 그거하고 이제 폴리이미드, 네. 포토레지스트 네, 이 3개 품목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겁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 말에 그 정보를 통해서 네. 제가 중국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네. 이제 그 중국 그쪽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당시에 기업에게 이것을 대비하도록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불화수소에 대한 그 솔브레인인가요? 그러니까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국내에서. 그래서 증설의 용량을 더 키워라. 그러니까 더 많이 하려고 예, 하고 예. 있었다는 거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수요에서 그렇게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 용량을 더 키워라. 네, 그리고 증설 하는 공장 설비의 그 준공 기간을 당겨라.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재고의 보유량을 확대해라. 이게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재고 용량을 많이 못 둡니다. 되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보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관하는 데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또 보관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보관하는 그 재고를 늘려라 기간을. 그 다음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네. 미리미리 대비를 해라.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는 충격이 사전에 대비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다양한 그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네. 강력하게 우리가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난이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부동산 빼고는 다 들어보니까 솔직히 다 잘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 부동산 문제 뭐 대통령님께서도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네. 핑계처럼 들릴까봐 말은 못한다.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또 약간 왜곡돼서 전해진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보시는가 봐요. 예. 자, 요거 제가 하나만 좀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질문에 이게 많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괘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회도 많이 주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대척점에 서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까요? 글쎄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잘은 뭐 잘 개인적으로 모르고. 아는 네. 분은 아닌데 네.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대통령 뭐라고 노의원 하죠? 뭐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실 그건 아니라. 대선과 관련돼서 대통령 비서 말고. 입장을 얘기하면 안 말씀하실 되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것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 보장은 권력도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네. 본인도 임기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도.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워낙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임기를 고무줄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냥 임기를 보장해 줍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뛰쳐나간 근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생각을 저런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저런 사람이 정말 그 모든 주변 사람을 속이고 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그러니까 뭐 배신 얘기도 나오죠. 배신의 칼을 가슴 속에 품고 세상을 속였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검찰총장 하는 게 정말 믿업지 못해서 당신 그만뒀으면 좋겠어 했으면 그걸 가지고 아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그 종사자에 대한
그 사임 요구 때문에 지금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도 감옥에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하죠.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까지 통해서 임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임기 중에 대통령께서 너 그만둬 그랬다가는 지금 아마 대선도 없어졌을 네. 거예요. 네, 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그렇죠. 모든 게 전환됐을 것이다. 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배신의 칼을 품고 세상을 속였다. 그러니까 그때 임명 당시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민감한데요. 예, 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런 거지요. 네.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외적으로 네. 그 얘기할 수 없는 이게 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네.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죠. 원칙은.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추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복수로 추천됩니다. 예. 그럼 복수로 추천되면 이 뭐 한 4명인가 이렇게 추천되죠.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죠.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검증을 할 때 그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화도 엄청 중요하죠. 대화하지 않을 겁 인사를 담당하는 그 수석실에서 틀림없이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면접. 대화를 면접하죠. 예, 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핵심적 국정 철학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가치관을 공유하는지.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공수처를 비롯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 이 정부의 입장이다. 네.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당사자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상식 아닙니까? 예,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라든지 나는 뭐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뽑겠죠. 당연히. 아니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겠죠.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예. 나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하지만 뭐 정부에서 하겠다면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그렇죠. 사람은 당연합니다. 예? 저는 원래 소신이 그랬습니다. 네, 찬성한다고. 원래 소신이 그랬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세게 해야 세게 해야 됩니다.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세 분야 어떻게 답변하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당시에 답했을까?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상상에 그 맡기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사실 많았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원칙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좀 똑똑해서 알아들은 것뿐이에요. 자, 이거 내년 충북지사 출마하실 건가요? 요 얘기 그건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일단 출마하시죠,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열심히 올인하는 미라리 대선 열심히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예. 부인은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겠다. 예, 대선 일단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데다가 저희가 또 특별히 또 여쭤봤는데 대답도 원칙론을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무튼 저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 외교, 안보, 국방, 뭐 국방과 관련된 방위 산업 문제도 있고 문화, 네. 뭐 경제, 방역, 이 방역에서의 성공은 정말 독일 같은 선진국이 모든 것을 한국의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예, 그 정도로 방역에 성공을 이루고 있다. 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구 대비 사망률이 0.1에서 0.4, 3 요 사이에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0.1에서 0.3. 그래서 0.1%의 사망
사망률이면 아주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는 유럽에서 예. 최고의 성공을 했다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가 한 0.12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 사망률이. 예. 뭐 그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 0.2%가 넘고요. 미국도 네. 지금 아마 0.2%가 넘어갔습니다. 0.2 한 5%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아요. 근데 예, 우리가 사망률이. 예. 방역을 잘해서 예. 0.1%의 사망률이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5만 2천 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무지무지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훨씬 5만 2천 명이 아니라 3천 명.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방역 성공입니다. 0.05 정도 되겠네요. 그럼 0.05. 0.05보다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요? 예.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역 성과를 정말 이룩하고 있는 엄청난 거예요. 성과를 놀라운 이루었는데. 성과를. 그러네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왜 저렇게 방역에 성공하는가? 누구 말대로 네네. 정말 김치가 효능이 있는 것인지 네. 저는 국민들이 그 마스크에 적극적 호응하고 있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수준이 워낙 뛰어나다. 네, 뭐 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님, 전 비서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